안녕하세요. 영화처럼 살고 싶어의 무비 힐링 멘토 박준희입니다. 제가 오늘로써 영화 리뷰를 10번째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올린 영상들을 아마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남의 컨텐츠를 그렇게 열심히 보기가 참 쉽지 않죠. 아는 사람이 만든 거라고 또 봐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짧은 시간도 아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날까지 꾸준히 식당 메뉴를 늘리듯이 열심히 맛있는 음식 만들듯이 그렇게 저는 꾸준히 만들어 놓고 있겠습니다. 영화 리뷰를 하나 올릴 때마다 제가 다시 보기를 수없이 많이 하고 또 찾을 수 있는 자료는 제가 막 다 뒤져서 또 틀린 정보를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매우 오랜 시간 준비를 합니다. 며칠을 자료를 찾고 또 확인하고 분석하고 또 배우들의 연기와 내용을 또 이해하고 또 저의 느낌을 표현하는 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영화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는 게 저는 정말 즐겁습니다. 자칫 한 번 봐서는 모를 수도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알아갈 때 저는 정말 신이 나거든요. 제가 남의 이야기를 엿들으면서 그 감정들과 대화들을 분석하는 거를 원래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특이한 행동들이나 뭐 신선한 대화들을 듣는 게 저는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글을 쓰느라고 매일같이 카페를 좀 다니기 때문에 아마 혼자서 작업하는 시간이 많아서 아마도 생긴 습관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누군가 대화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대화들이 자꾸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제가 사람 구경을 하면서 글을 쓰는 거를 좋아했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뭐 시를 쓰는 걸 좋아해서 막 몇 권이나 되는 시를 또 쓰기도 했지만 아마도 친구들하고 약속을 한 그 약속 장소에서 친구들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제가 항상 다이어리에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오기 전까지 저의 기분이나 상황들 그리고 거리의 사람들을 보고 나름대로 상상을 하거나 또 묘사를 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멀뚱멀뚱 앉아있는 거를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막 30분, 1시간이 늦어도 저는 별로 그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습관들이 요즘 영화 리뷰를 하면서 아주 지금 신이 난 것 같아요. 항상 혼자 보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다가 이렇게 좋은 영화들 리뷰를 하면서 또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몰랐던 영화들, 감독들, 배우들, 뭐 작가들을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뿌듯하고요. 오늘도 그렇게 남의 인생을 훔쳐보듯이 영화 속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아주 섬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화는 제가 8번째 그 업데이트를 했던 3빌보드의 감독 마틴 맥도나의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아일랜드에 내전이 있었던 1923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니셰리는 영화상의 가상으로 설정된 그 섬을 말하고 벤시는 그 죽음을 예고하는 그 마녀 같은 이미지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검은 망토 같은 거를 이렇게 입은 노파가 나오거든요. 좀 마녀 같은 이미지예요. 요정 언덕에서 온 여자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이 되지만 어떤 영화에서는 죽음을 예고한다 라는 의미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전설인 켈트 신화에 나오는 요정으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알려줘서 도움을 주기는 하나 불길한 존재로 인식이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렇게 까마귀가 울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또 조심하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까마귀를 보면은 또 괜히 막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 까마귀가 나타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뭐 그런 느낌을 뭐 벤시라고 표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영화 속 두 남자 주인공들의 관계를 아일랜드 내전에 비유를 해서 영화를 만든 것이라고 해석들을 하는데, 그 전쟁의 흐름과 영화의 흐름을 분석하다 보니까 매우 흥미롭기는 했어요. 하지만 매 장면마다 이렇게 끼워 맞춰 가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처음에는 적었었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영화에 집중을 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이 영화 속 인물들의 감정을 파헤쳐 보는데 오늘은 조금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스토리가 너무도 신선해서요, 영화 내용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아마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정말 느린 영화 같은데 점점 심장이 빨라지는 것 같은 그 블랙 코미디 영화의 그 짜릿함,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느낌을 제가 또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아일랜드의 합창곡일까요? 처음에 여성들의 노래소리가 화면을 가득 채우면서 안개 낀 그 가상의 섬 이니셰린의 전경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그 박공 지붕의 그 벽돌집, 벽돌로 막 이렇게 쌓은 게 아니라 아마 그 안에 내장이 벽돌일 것 같고요. 시멘트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아마도 시멘트로 집을 짓는 것보단 벽돌을 쌓아서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집을 향해서, 바닷가 앞에 그런 집이 있어요. 거길 향해서 뚜벅뚜벅 힘있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집 문 앞에 그 강아지를 막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집 현관에 문을 노크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창가 쪽으로 갑니다. 창가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며 말해요. 골룸, 네, 펍 갈 거예요? 네, 펍 아시죠? 이렇게 술집을 얘기합니다. 펍을 갈 거냐고 묻는데, 집 안에는 덩치가 큰 중년의 남자가 등을 돌린 채 담배를 피우고 있네요. 창문이 다 닫힌 채로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니까 저 집안에 굉장히 담배 냄새가 찌들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여자가 안 사는 집 같다는 느낌? 물론 옛날 영화들을 보면 정말 하루 종일 다 담배인 것 같아요. 하지만 느낌상으로는 혼자 산 지 꽤 오래된 남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대답도 하지 않고 담배만 피울까요? 한 번 더 물어봅니다. 2시에요. 거기서 볼까요? 거기서 볼게요. 대답을 안 하니까 그냥 2시에 보자고, 거기서 보겠다, 거기 가 있겠다, 이런 의미겠죠? 라고 말을 하고 다시 돌아 나오는데, 여전히 집안에 있던 남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냥 계속 담배만 이렇게 피우고 있어요. 등을 돌린 채. 창가는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집으로 찾아갔던 남자는 계속 그냥 대답을 안 하니까 이렇게 돌아가다가 다시 한번 집을 바라봅니다. 무슨 일일까? 왜 그러지? 대답도 안 하고 왜 날 쳐다보지도 않지? 그리고 왜 담배만 피우는 걸까? 그리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뭔가 갸우뚱하는 거죠. 이 남자는 주인공으로 나오는 두 남자 중에 한 명인 파우릭 설리반입니다. 배우의 이름은 콜린 파렐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네. 집안에 있던 남자는 콜린 도티이고, 배우의 이름은 브렌단 글리슨입니다. 이 두 명의 남자는 마틴 맥도나 감독의 영화 킬러들의 도시에 함께 출연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니셰린의 벤시 역시 감독과 배우가 다 만났으니까 감독의 신임을 굉장히 많이 받은 배우들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 친한 사람들의 집에 찾아가서 이따 펍에서 만나자고 말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그 음악은 굉장히 긴장된 리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의미겠죠? 푸른 초원 위에 집들이 듬성듬성 있는데 외로운 섬 같지만 이런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영화 보는 내내 하게 될 정도로 너무 그림 같은 곳입니다. 집에 돌아오니 마당에 컬러풀한 천들이 빨랫줄 위에 널려 있어요. 뭔가 이런 시골 같은데 빨랫줄이 있고 천 널어놓고 하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다는 로망들을 보통 여자들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다가 바람이 불어서 또 살짝 하늘거리기까지 합니다. 여자가 빨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아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동생이네요. 파울릭 역시 결혼을 안 하고 여동생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섬이라서 아마 다들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결혼한 부부의 모습들이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그 오빠 파울릭에게 동생이 묻습니다. 집에서 뭐 하는 거야? 골룸을 부르러 갔는데 그냥 앉아있네. 앉아서 뭐 하셔? 그냥 있더라고. 담배 피우면서. 주무셔? 담배 피운다니까 자면서 어떻게 피워? 둘이 싸웠어? 안 싸웠어. 싸운 건 아닐걸? 싸웠나? 왜 대꾸도 안 하지? 여동생은 농담처럼 웃으면서 말을 싸웠냐고 던졌지만 파울릭은 기분이 이상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서 매우 당황한 것 같아요. 이제 콜룸과 만나기로 했던 항상 만났던 펍으로 갑니다. 제가 아까 콜룸이라고 네, 영화상 남자는 콜름이죠. 콜름 도어티고 배우의 이름은 브렌단 글리슨입니다. 제가 이거 틀리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영어 하다 보면 이름이 자꾸만 헷갈리고 틀릴 때가 있어요. 이제 긴장된 음악이 흐르고 영화는 느린 전개처럼 차분하게 보이지만 계속 걷는 장면만으로도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런 느낌의 흐름이 마틴 맥도나 감독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뭔가 조용하게 시작을 하지만 엄청난 일이 곧 생길 것 같은 긴장감 말이죠. 영화 첫 부분에 문제를 예시하는 함축적인 대사가 나온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펍에 들어가자마자 맥주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펍 주인은 왜 혼자 왔냐고 물어요. 단 한 번도 같이 오지 않은 적이 없지 않았냐면서 물어보네요. 집에 찾아갔었는데 앉아서 담배만 피우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싸웠냐고 또 묻네요. 싸우진 않았다고 하니까 뭔가 싸운 것 같은데 라고 또 펍 주인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파울릭도 조금 의심이 가나 봅니다. 뭔가 지난밤 실수라도 한 게 아닌지 걱정이 되나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가 볼까요? 라고 펍 주인에게 물으니까 그러는 게 좋겠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 작은 섬이라서 손님들과 또 거의 가족처럼 지내는 것 같아요. 평소와 다른 한 사람의 행동 하나로도 온 동네가 지금 함께 신경을 쓰는 그런 느낌입니다. 마틴 맥도나 감독이 이렇게 작은 가상의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화로 만드는 걸 좋아한다고 해요. 아마도 마틴 맥도나가 살아온 그 어린 시절의 환경과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맥주를 컵에 가득 따라줬는데 한두 모금 정도 마시고 다시 나갑니다. 이제 다시 한번 또 집에 가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맥주가 김 빠지면 못 먹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맥주를 잘 마셔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가까운 동네라서 그런지 맥주를 따라 놓고 다시 콜룸 집으로 향합니다. 다시 한번 말을 걸어볼 참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도 지금 싸웠냐고 자꾸 물어보고 항상 같이 이 펍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콜룸 집으로 가는 길에 커니 경관과 마주치는데요. 파울릭이 인사를 하는데 경관을 쳐다보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친절한 경관 같지는 않아요. 파울릭은 매번 인사를 받아주지 않은 경관이 못마땅합니다. 뭔가 오늘 콜룸도 그렇고 다들 파울릭을 지금 외면하고 있어요.
꼭 동네에서 왕따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은 사람. 빨간 대문의 그 콜룸 집에 왔는데 오래된 클래식 축음기에서 슬픈 음악이 크게 틀어져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축음기 있잖아요. 이렇게 우산 같은 모양의. 그래서 태엽을 이렇게 감아서 음악을 재생시키는 그런 스피커인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이런 섬 마을에서 고급스러운 축음기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마도 콜룸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파우릭은 문이 열려 있어서 집 안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여기저기 둘러봐도 콜룸이 없네요. 벽돌로 그 지은 박공 지붕의 집 안은 이렇게 원룸처럼 되어 있고요. 가운데 테이블이 있고 벽 쪽에 붙은 그 계단을 올라가면 침실이 있는데 그 복층 오피스텔 같은 그런 구조예요. 주방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집은 되게 궁금했는데 영화가 끝날 때까지 주방 쪽은 보이질 않아요. 이런 작은 집을 짓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데 이 영화에서 제가 딱 살고 싶은 그 집이 나와서 계속 막 여기저기를 이렇게 둘러봤던 것 같아요. 물론 영화니까 이렇게 카페처럼 분위기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항상 이런 집을 만들면 냉난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다들 벽난로가 있을 거예요. 외국의 집들은 보일러를 안 넣으니까. 하지만 바닥에 보일러만 깔면 이런 데 살아도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튼 콜룸의 집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파우릭은 다시 펍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콜룸이 바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약간 기분이 나쁘기도 해요. 왜 자기를 피하고 지금 여기 술집에 앉아서 혼자 또 펍을 마시고 술을 마시고 이 펍에서 사람들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파우릭이 온 걸 안 콜룸은 다른 곳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당황한 파우릭과 펍 주인은 아까 이 자리에서 맥주를 시켰었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럼 콜룸이 자리를 옮겨서 펍 밖에 있는 테이블에 가서 마시겠다고 해요. 파우릭은 맥주를 들고 나가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미치겠는 거죠. 왜 자꾸 자기를 피우는지 이제는 물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파우릭은 콜룸에게 쉴 새 없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앉을 건데 당신이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따라 들어갈 거고 집에를 가도 나는 지금 따라갈 거다. 그리고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잊어버려서 모르는 거라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뭐 내가 기분 나쁘게 한 게 있으면 다 사과를 할게. 정말 모든 진심으로 사과를 할 테니까 삐친 애들처럼 피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콜룸은 거기다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요. 계속 쉴 새 없이 말하고 있는 파우릭의 말을 듣고만 있던 콜룸은 말 실수한 거 없고 잘못한 것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스토리로 갈 거라고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이게 대놓고 이런 말을 하기가 정말 힘든데 어떻게 이런 설정을 했을까요? 정말 상상도 못한 전개였습니다. 콜룸은 이제 파우릭이 싫어졌대요. 되게 참 단순하면서도 조금 황당하기도 한 이 말을 듣고 파우릭의 표정은 정말 그 진한 눈썹이 8시 20분을 가려봐요. 이 눈썹이 약간 이렇게 밑으로 쳐져가지고 눈썹이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왜 무슨 소리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막 이렇게 이제 할 말을 잃은 거죠. 이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전혀 안 한 마음이었거든요. 갑자기 친했던 사람이 내가 싫어졌다고 말을 하면 정말 어떤 기분일까요? 연애하던 사람들이 서로가 싫어졌다고 뭐 헤어지자고 하는 것과 또 같은 동성끼리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이 또한 이성 간의 이별만큼이나 좀 충격이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동성 관계에서는 싫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친하지 않았으면은 서서히 멀어지지만, 친한 관계가 갑자기 이렇게 되면 정말 난감하죠. 영화에서는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왜 그러냐고 묻고 또 자신을 멀리하지 말아라. 잘못한 게 있으면 풀어라. 그리고 당신이 날 싫어해도 난 당신 주변에서 맴돌 거다라고 말을 하면 사실 실제로 이렇다면 좀 숨이 막힐 것 같긴 해요. 오죽했으면 싫어졌다고 말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성격을 보니까 이 사람 좀 사람을 지치게 질리게 하는 성격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우릭은 어제까지도 사이가 좋았고 자신을 좋아하지 않느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콜룸은 그건 당신의 착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맥주를 다 마시며 일어나 안으로 다시 들어가네요. 정말 난감해서 할 말을 잃은 파우릭은 힘없이 그냥 집으로 갑니다. 집에 돌아와 넋이 나간 듯이 슬픈 표정으로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창밖만 바라보고 앉아 있어요. 멍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정말 실현당한 남자처럼 앉아 있어요. 그때 여동생이 들어옵니다. 펍이 문을 닫았냐? 왜 집에 있냐? 이렇게 묻다가 대답이 없으니까 열었다, 닫진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테이블 앞에 신문이 있으니까 그 신문 기사에 뭔가 특별한 뭐 소식이 있느냐라고 그냥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냥 오빠는 파우릭은 내전 이야기 뿐이라고, 아일랜드의 내전 이야기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내전 중에 있는 그 섬의 지금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자 파우릭 남매가 사는 집에 그 마녀처럼 옷을 입은 매코믹 부인이 왔습니다. 워낙 무섭게 생기기도 했고 불편해서 여동생은 마주치는 것도 싫어해서 계속 피해 다녔대요. 그런데 오늘은 못 피하고 맞닥뜨려서 오게 된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그 검은 망토를 한 노파를 벤시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순간이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참 다 알고 있는 굉장히 신기한 신비스러운 인물이에요. 그 점쟁이 같은 그 집시 느낌이 나기도 하고 말투도 조금 부드럽지 않고 또 거기다 웃으면 되게 굉장히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 역시 이 노파도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우릭 남매의 부모님은 8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 매코믹 부인인 이 고모라고 해요. 고모만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런 고모와 여동생이 함께 있는 게 불편한 파우릭은 다시 펍으로 갑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거의 매일 펍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뭐 특별히 할 게 없는 이 동네에서 이 장소가 아마 사랑방 같은 그런 곳 아닌가 싶어요. 그곳에서 콜룸이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과는 참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연주를 잘하니까 또 여자들이 좋아한다고 해요. 그 펍에서 이젠 한 여성이 또 노래를 부르니까 콜룸이 반주를 해주면서 아주 그 술집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되게 좋아요. 노래가 약간 처량한 듯하고 슬픈 듯한데 약간 아일랜드 민요 아닐까? 아니면 되게 유행하는 곡일까 싶은 노래를 부릅니다. 사람들이 함께 따라 부르면서 굉장히 따뜻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파우릭은 저 건너에 앉아서 지금 뭐 옆에 오지도 못하겠잖아요. 멀리 앉아서 있는데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참 한 동네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난감하죠. 그래서 그 시골 생활을 하거나 좁은 동네에서 살 경우에는 그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기면 그 상대가 사는 집 앞을 지나가기도 힘들어서 멀리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일이 흔히 생기거든요. 실제로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이 싸우면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집 앞으로 지나다니지도 말라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서울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싸우고 나서 우리 집 앞에 지나다니지 말라고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집 앞으로 지나다니는 일 자체가 없으니까. 이렇듯이 매일같이 만나던 사람이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또 그저 싫어졌다고만 하고 멀리 하면 갑자기 그러면 알았어. 아는 척 안 할게. 가만히 있어야 할지 아니면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줘야 할지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할지 참 또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예고를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좀 난감할 수 있죠. 하지만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친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두 번은 이유를 묻겠죠. 왜 그러냐고. 그 이유도 분명하지 않은 채 관계가 멀어졌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의 결정을 존중해 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겠지만 관계라는 게 맺고 싶을 때가 있고 또 끊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또 다시 좋아지고 싶다고 또 다가와도 그때는 아마 이렇게 멀어진 사람은 다시 받아주기 힘들 것 같아요. 뭔가 설명을 하고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으면 그 시간을 또 기다려주겠지만 그런 얘기 없이 이제부터 나를 아는 척을 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자 하는 말에 굳이 애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제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을 또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제가 살아왔었기 때문에 딱히 당신이 싫어서 당신이 힘들어서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마 거리를 두면 눈치를 채니까 특별히 설명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관계에 있었든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 최선을 넘어서는 일이 생기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마음을 정리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평소에 제가 화를 잘 내지 못하고 또 불만을 잘 표현을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은 사람과 끊임없이 불편한 일을 계속해서 겪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사람이 싫으면 식사 예절만 달라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막 음식 먹을 때 막 소리를 내서 음식을 먹는다거나 막 지저분하게 먹는다거나 또 이상한 그 표정의 습관들이 있거나 사람들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선이 있잖아요. 막 그랬었을 때는 저도 굉장히 조금 힘들어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말로는 뭐 천사가 따로 없는데 생활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질투 많고 시샘 많고 또 남 흉을 많이 보는 사람들 저는 너무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을. 예의 없고 또 배려심 없는 사람들도 또 싫어하는 것 같고 말을 함부로 하거나 말투가 거친 사람도 매우 싫어해요. 싫어하는 사람들을 다 안 보고 살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나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야 삶이 조금씩 더 간결해지고 차분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가 생긴 사람은 꼭 같은 문제로 또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네.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은 가족끼리라 하더라도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왜 콜룸이 파우릭을 멀리하려고 했는지 이유를 이제 알게 됩니다. 펍에 혼자 와 있는 콜룸은 바이올린 악기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무언가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콜룸을 찾으러 다녔던 이 파우릭은 그 모습에 화가 나서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느냐고 말을 합니다. 당신을 계속 지금 내가 찾아다니지 않았냐라고 막 하는 거예요. 콜룸은 맥주 한 잔을 혼자 못 마시냐? 당신은 이렇게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막 찾아다니고 해도 별 문제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약간은 비아냥거리면서 무시하듯이 말을 합니다. 뭔가 기분 나쁘게 할 의도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콜룸 본인은 아침에 작곡을 했다고 하면서 갑자기 바이올린 연주를 들려줍니다. 그리고는 내일은 두 번째 파트를 쓸 거고, 또 수요일 날은 뭘 쓸고, 목요일 날은 어떻게 하고, 계속해서 매일 그렇게 작곡을 완성을 할 거래요. 뭔가 조금씩 속마음을 얘기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간 파우리. 콜룸도 안 되겠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콜룸도 따라 나가요. 그리고 속마음을 더 강하게 드러냅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면 계속해서 이유를 묻고 귀찮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콜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은 인생은 사색하고 작곡하며 살 생각이야. 쓸데없이 자네 한심한 얘기나 듣고 있긴 싫어. 미안하게 생각해. 진심이야. 정말 진심으로 콜룸이 말을 한 것 같은데, 파우릭은 그 얘기를 듣고 혹시나 죽어?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냐? 뭐 이런 질문이죠. 역시 대화가 안 된다는 듯이 콜룸은 아니, 안 죽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시간이 많지 않냐고 또 파우릭이 물어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랬더니 콜룸은 당신과 무의미한 수다를 떨 시간을 말하는 거냐? 하고 말을 하네요. 파우릭은 무의미한 수다가 아니라 즐겁고 평범한 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콜룸이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한 듯한 단호한 표정을 하고 파우릭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무의미한 수다로 시간을 허비하면 12년 후에 죽을 때 뭐가 남겠어? 모자란 친구랑 수다 떤 것 말고 말이야. 얼마 전에 날 붙들고 2시간이나 당나귀 똥 속에서 뭐가 나왔다고 떠들었지? 2시간이나. 내가 시간도 쟀어. 네, 지금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파우릭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니 그럼 다른 얘기를 하면 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부터는 보는 사람이 힘들어질 정도로 답답합니다. 저 정도 말을 했으면 알아들어야 하는데 계속 헤어지기 싫은 연인처럼 놓지를 못하네요. 이런 게 바로 사람을 질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과연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파우릭의 문제뿐일까요? 물론 누구의 문제라고 하기도 힘들죠. 우리가 살면서 감당하기 힘든데도 견디면서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하겠어 라고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모님과 또 길게 대화를 하면서도 싸우기도 하고, 부부들도 오래 같이 있다 보면 싸우는 것처럼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친구는 아무래도 가족이 아니라서 불만이 좀 있어도 참고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그게 참다가 터지면 상대는 조금 당황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수시로 싸우고 자연스럽게 풀리는 관계라면 친구나 지인들과는 평소 싫은 표현을 잘 못하다가 그냥 관계를 정리하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다가 안 되겠다. 도저히 이 사람을 만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혼자 판단을 하고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내버리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은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죠. 그런데 일요일날 미사가 끝나고 콜룸이 고해성사를 하는데 신부님마저 파우릭과의 관계를 걱정을 하네요. 신부님이 어떻게 아느냐 물었더니 파우릭이 부탁을 했다네요.
그리고 오빠가 걱정된 파울의 여동생마저 그 냉정한 콜룸에게 한번 따지러 왔었어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또 잔뜩 화가 났습니다. 동생이나 신부님을 보내서 귀찮게 굴면 이게 되게 무서워요.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동생을 나한테 보내거나 또 신부님을 또 나한테 보내서 나를 이제 귀찮게 굴면 우리 집에 양털을 깎는 가위가 있는데 지금부터 한 번만 더 나를 귀찮게 할 때마다 그 가위로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서 파울에게 줄 거래요. 아우, 사람이 얼마나 싫으면 이런 소리를 할까요? 바이올린을 치는 왼손부터 하나씩 자르겠대요. 이 손가락부터. 귀찮게 할 때마다 자를 거니까 파울이 알아들을 때까지 손가락이 다 없어지더라도 그렇게 하겠대요. 상처를 줄 마음은 없었는데 이렇게 된 이상 달리 방법이 없겠다며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경고 같아요. 제발 말을 걸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데 파울릭은 죽어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속 말을 또 합니다. 당신이 지금 우울해서 그럴 거야 라고 또 딴소리를 하네요.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죠. 정말 결이 다른 사람과 그동안 오랜 세월을 함께 했으니까 얼마나 참고 만났을지 또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둘 다 나쁜 사람도 아니고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어도 참 너무 결이 달라서 너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작곡이나 하면서 조용히 보내고 싶다는 콜룸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라도 같이 하면서 매일 맥주 마시면서 평범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파울릭.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고 겉도는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고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공감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오랜 시간 들어줘야 하는 것도 정말 힘들죠. 그런데 파울릭은 이런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찾아가 말을 겁니다. 자신이 좀 더 노력하면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나쁜 의도는 정말 없는 것 같은데 좀 참을성이 없는 것 같아요. 기다릴 줄도 모르는 것 같고 그 다친 마음이 그렇게 어떻게 쉽게 열리겠어요. 지금 손가락까지 자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할 정도인데 참다가 결국 콜룸은 양털 깎는 가위로 검지손가락을 잘라서 파울릭의 집의 현관문을 향해서 팍 던집니다. 잘린 손가락이 현관 앞에 떨어져서 막 네, 콜룸은 집으로 돌아와 그 잘린 손가락에 한 손가락이 없어요.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또 바이올린 연주를 피가 철철 흐르는 상황에서 치료도 안 하고 그런 상태로 막 연주를 막 해요. 이게 이 세 손가락만으로도 연주가 가능한가 봐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사람이 미운 만큼 또 죽고 싶을 정도로 거부감을 느끼는 그 고통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두 남자의 갈등을 두고 한 민족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명확한 이유를 말하지도 않고 서로 상처를 주다가 내전이 일어난 그 아일랜드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라고 또 얘기들을 합니다. 본격적인 이 두 남자의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정말 처음에 그리도 이게 이렇게 잔잔했던 영화였기 때문에 이렇게 잔인한 영화로 될지 상상을 못했어요. 조용한 섬에 이 그림 같은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처음에 되게 설렜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화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갈 줄은 몰랐습니다.
적당히 싸우다가 화해를 하는 그냥 따뜻한 영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정말 이제 앞으로 파국으로 갑니다. 아, 그래요. 마틴 맥도나 감독이 정말 아주 막 끝까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행동들이 막 계속해서 막 보여주는 파격적으로 설정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잔잔한 것 같고 조용한 것 같은데 굉장히 긴장됨을 끝까지 가져가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파울릭과 콜룸 이 두 남자의 이야기 말고도 여동생의 이야기에서부터 또 조금은 약간 모자른 듯한 또 마을에 약간 마음은 착한데 좀 모자른 듯한 되게 솔직한 착한 젊은 친구 도미닉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도미닉의 냉정하고도 폭력적인 또 아빠, 아까 경관 인사도 안 받았던 그 경관이 또 아빠예요. 근데 아빠가 굉장히 폭력적이어서 약간 모자란 듯한 이 도미닉을 맨날 때려요. 그래서 상처가 항상 있는데, 그리고 그 마녀 같은 노파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의미심장한 이야기로 이 영화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정말 이 영화는요, 안 보시면 안 돼요. 너무 재밌어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복은 없었지만 정말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틴 맥도나 감독의 영화를 이제 저는 앞으로 계속 기다리고 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벌써 지금 얼마나 된 거죠? 제가 정말 이렇게 영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몇 시간을 얘기해야 영화 한 편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 30분을 제가 넘지 말자라고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저도 막 빠져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자꾸만 그래서 컨텐츠의 시간이 길어져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화가 재미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이 컨텐츠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늘이 여러분들이 제가 막 소개한 이 영화를 꼭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끝까지 계속 보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언젠가는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저는 열심히 만들 거예요. 지금까지 미니쉐린의 벤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 뒷부분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정말 계속 설마 말도 안 돼. 뭐 이러면서 저는 봤는데 여러분들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영화처럼 살고 싶어의 무비 힐링 멘토 박준이었습니다. 다음 영화에서 또 만나요. 안녕. 끝.